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술사 제5강 2차 시 진한대의 미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한대의 그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한대의 미술은 크게 이제 2차 시와 3차 시 두 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너무 많은 유적들과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대에 대해서 사실 이 2차 시로 그 수업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 주요 유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2차 시에서는 한대 역사적 개관, 그 다음에 이제 한경제 양릉이라고 하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성 장사 마왕퇴 출토 유물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한나라의 수도죠. 한나라의 제공 기원전 202년에 한고조 유방이 초나라의 패왕, 초패왕 항우를 물리치고 수도를 장안에서 함양에서 장안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그 고조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2년에 한 고조 유방이 이제 그 한을 세우고 즉위를 했는데요. 이 한나라 고조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202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서기 9년까지가 이제 전한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 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기 25년까지 왕망이라는 사람이 유씨, 여기가 이제 유방이니까 유씨 집안이잖아요. 유방의 한을 갖다가 유씨 황제를 갖다 폐하고요.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왕씨 즉위를 해서 이 왕씨의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가 다시 이제 이 25년에 유씨가 집권을 하면서 유씨 황제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220년까지 시기가 이제 그 또다시 한이 돼서요. 이때 수도는 낙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적으로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앞이다 하면은 여기를 전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한은 수도가 어디 있었냐면 장안에 있었어요. 서안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신도 역시 수도 장안에 있다가 25년에 다시 유씨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수도를 낙양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낙양이 여기 보면 낙양이 훨씬 더 이렇게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에 수도를 뒀다 해서 동한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신나라 이후의 한이다 해서 후한이라고도 부릅니다. 동한, 후한 같은 말이고요. 수도는 낙양. 그다음에 전한은 서쪽에 수도가 있었다 해서 서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한과 서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이 쓰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한과 후한이 역시 같은 시기다. 해서 요 세 시기로 한 데는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가 바뀌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장안하고 낙양 이렇게 수도가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지도에서 보시면 드디어 그 중국의 서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요. 서쪽에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처음 사신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나라의 무제예요. 한나라 무제. 이 한나라 무제는 우리나라하고도 잘 알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한나라 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뭐를 해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 사군을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나라 무제 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일 그러니까 무제 때 발전했을 때인데, 여기 보시는 여기가 원래는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남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한나라 무제 때 제일 번성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나라 무제는 서쪽에 사신을 보내서 서역을 경영하기 시작하는데 이 서역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이 보낸 처음 해가 언제냐면 기원전 139년이고요. 보낸 사람 이름이 장건이에요.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역의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서역 지역에 이제 얘기를 갖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강성 일대를 한나라가 경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한무제의 서역 경영은 사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은 장성이 있죠. 진나라 때 장성을 쌓은 거를 한나라 때 다시 쌓습니다. 이 장성을 쌓은 이유는 북방에 있었던 이 흉노라고 하는 이민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었던 강족이라고 하는 강적, 저족이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족들과의 그 대항에 있어서 이 특히 흉노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흉노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흉노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 이민족과의 그 전쟁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그 동맹을 맺어서 이 흉노를 같이 치고 싶어서 원래는 흉노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장건이 서쪽으로 가서 뭐 이 파르티아 정도까지 갔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 장건이 워낙 오래 있다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게 흉노하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사이가 많이 나쁘지 않고 자기네 나라 일들도 바빴기 때문에 별로 군사적 동맹은 그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건이 여하튼 돌아오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시기부터 이 한무제 기원전 109년, 139년부터 해서 기원전 한 108년까지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죽거든요. 굉장히 오래 왕을 해서 기원전 141년에 등극을 하고요. 기원전 87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한무제가 이제 있었던 기원전 1세기 때,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중반에 이제 한과 장안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역 지역이 처음으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역 경영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서쪽의 문화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장안 쪽으로 이 중국보다 더 서쪽에 있었던 인도나 아니면 그 페르시아 쪽의 문화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 한무제는 사실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그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을 시키는 것도 역시 흉노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같이 덤비지 말라고. 그래서 조선 멸망시키고 남쪽의 경우에도 이제 남만 지역들을 갖다가 남이를 정벌하기 위해서 남어를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사방으로 나가서 이제 그래서 이 지역들을 다 한나라 무제 때그 한의 영토화 시키긴 하는데요. 남억이나 아니면은 조선이나 다 그 군현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유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는 이 한무제는 유교를 굉장히 장려를 해서요. 태학을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요. 유교를 본격적으로 국가의 이념으로 받아서 발전을 시켜서 사실 한 고조가 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한이 이렇게 한답게 운영이 되는 안정기를 이루었던 사람은 한무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일단 오랜 기간 통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역과의 교역이라든지 태학의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태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오경, 유교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오경에서 가르치는 게 시경, 서경, 역경, 삼경하고요. 그 다음에 예기와 춘추를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나라 무제는 무제 아버지가 한나라 경제라는 사람인데 이 한나라 경제는 이제 한나라 경제는 이제 무제보다 좀 일찍 죽었던 아버지죠. 이 경제의 무덤 중에 일부가 현재 함양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요. 오늘 이제 처음 보는 것은 한나라 경제의 양릉 유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경제 양릉 박물관에 이제 가시면 지금 이런 유적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나라 경제는 이름이 유계라고 합니다. 유계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원전 188년부터 기원전 141년까지 이제 살았고요. 기원전 141년에 죽으면서 이 양릉에 묻혔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릉은 현재 어디 있냐면 함양에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보통 이제 서안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아침에 좀 일찍 뜨거든요. 그래서 아침 비행기 타러 갈 때 아침에
경제 양릉 박물관을 들렸다가 비행기를 타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서한답사를 가면. 하여튼 이 경제 양릉은 1998년에 처음으로 발굴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그 유적을 양릉 자체가 발굴이 된 건 아니에요. 양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릉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그 연도가 있고요. 주변에 배장묘들이 있는데 현재 배장묘 한 100여 개 이상이 이제 그 발굴이 된 거죠. 배장갱하고 배장묘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약 한 2천여 점 이상의 유물들이 발굴이 됐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 도용들, 이거 도용인데 이 도용들은요 전부 다 그 땅속에 아직 다 있어서요. 경제박물관에 가면, 아니 양릉박물관에 가면요, 이 도용들이 그냥 땅속에 쫙 붙여 있는 상태로 있어요. 다 아직 끝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도용들을 보시면 아까 이 경제의 아들이 한 무제라 그랬잖아요. 경제의 아들이 무제이기 때문에 사실 요때 한나라 초기이고 전환기에 제일 이렇게 한나라가 발전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 도용들을 보면 도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거기다가 이 도용들은요 지금 보다시피 팔이 없죠. 팔도 없고 옷도 안 입었어요. 왜 이렇게 옷을 안 입은 나신의 도용들이 많이 나오느냐,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유적이 1998년에 발굴되고 지금 한그 20년 가까이 이제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안에 있는 재릉 자체는 발굴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 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도용들은 이 옷을 안 입고 나오는 이유가 원래는 비단이나 뭐 이렇게 천으로 된 옷을 입었을 거라 보는데 이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에 부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하고 몸이 똑같은 게 크기와 형태가 거의 똑같은 게 틀로 찍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크기, 똑같은 형태의 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르게 입히고 그다음에 손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손과 옷은 다 유기물질이라서 이제 사라져서 많이 남지는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경제 양릉 박물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뭐 여기 머리만 쭉 남아 있죠. 머리만 쭉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왜 머리만 쭉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예,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배장갱들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굴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도용들을 갖다가 그 같은 크기로 찍어서 만들고 틀에 찍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요. 지금 사람 크기에 보시면 도용이 몇 센치 되진 않죠.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은 도용들을 이렇게 똑같은 걸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리해서 그러니까 몸체랑 얼굴이랑 따로 만든 다음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도 역시 나무 같은 걸로 해서 붙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복원하는 장면 이런 거를 보시면 역시 채색은 아마 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알려져 있고요. 부서진 상태로 나오고 지난번에 왜 진시황의 병마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속이 다 비었었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한 5cm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속이 한 4cm에서 5cm 정도 해서 5cm 정도 두께 이렇게 속이 빈 거대한 그 도용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얘는 틀로 찍어서 만든 데다가 속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구멍 나 있는 거는 심이 있었기 때문에 목심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목심을 넣고 흙을 붙여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든 것들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리된 상태를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천여 점 이상의 도용들이 나와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 중이고요. 아까 봤지만 남자용의 경우에는 성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자용의 경우에는 성기가 없어요. 성기가 없는 여자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데 성기가 없는 환관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구별해서 만들었었던 거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원래 그 옷이라든지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부식이 돼서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 채색을 했죠. 얼굴도 채색을 했고 그래서 채색 흔적은 있습니다. 얼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금방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한 서너 종류의 틀들이 있어서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까지가 경제 양릉에서 이제 출토가 된 거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역시 함양 지역의 능묘군에서 출토가 된 건데요. 양릉에서 나오는 것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그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드의 도용들이 많이 나온 유적이 양릉이다. 그래서 이 양릉이 만들어진 기원전 141년에 왕이 죽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한무제를 비롯해서 뭐 한대의 황제능들은 전부 서안 근교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직 능묘 내부가 발굴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우연히 발굴되기 시작한 경제의 양릉에서 나오는 배장갱들과 도용들만 현재 유일하게 황제능의 유구로서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양릉 관련된 자료들을 보셨고요. 이 도용이라는 거, 한나라 때의 도용득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는 것은 서안 지역에서 각지에서 나오는 한대의 도용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한나라의 도용들은 한대 미술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요. 일단 이 도용은 흙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 굽죠. 그 다음에 채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도용들은 진대하고는 달리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같은 것을 틀에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생산이 되는 반복 생산 또는 이렇게 복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술과 양식의 발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요. 하나를 잘 만들게 고가에 잘 만든 비싼 한 작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나 다 그냥 좀 싸고 쉽게 쓰는 물건들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이 현대는 아무래도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고가의 귀족을 위한 한 명의 귀족을 위한 고급품보다는 이렇게 왜 대량 생산이 돼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여하튼 한대의 경우에는 뭐 사치를 한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해도 여하튼 고가의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사용한 예들보다는 보통 칠기라든지 이런 도기 같은 것들의 수량과 뭐 양을 많이 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대하고 한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이어지는 시기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요. 지배계층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교적인 검약과 뭐 검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위해서 이 도용들을 갖다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도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진대와 같은 규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대에 비해서 이렇게 조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옛날 책들에서는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이 조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들어지는 물건과 비용, 시간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조용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와 제작 환경의 영향 또는 특히 이제 경제적 가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사치를 왜 살아생전부터 평생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병마용을 만들었던 시황제의 일을 한나라 황제들이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도용들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로 찍어서 만들고 좀 더 이렇게 제작을 간편하게 해서 수량을 채워넣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게 한대 도용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한대 도용은 황제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족 계층이라든지 뭐 조금 높은 계층들의 무덤들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계급에 따라서 수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더 많이 넣는 건 사실이죠. 신분이 낮으면 나오는 용들이 좀 한정이 돼 있고 숫자가 좀 적어지는 규모도 적어지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에는 이 용을 도용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목용도 만듭니다. 나무로 만든 목용도 만들고요. 목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동용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주조해가지고 만드는 청동용도
도용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동용이 나오는데 그 돌로 만든 것들이 있냐? 돌로 만든 게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대가 되면은요, 도자기 제작 기술이 지금 이 그 한나라의 수도인 그 서안 근처나 서안 함양 이 근처에서 나오는 도용들은 대부분 다 채회도기라고 하는 도자기에 있어서 채회도기, 그 회도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색깔을 칠한 채회도 기법으로 만드는 데 비해서 이제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한 그 시계 좀 내려가면 이 채회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녹유나 아니면은 가류 같은 도자기 기법에서 녹유, 가류 같은 연유라고 하는 연유, 납성분이에요. 납성분을 사용한 연유를 그 위에다가 시유를 해서 시유한 도기들로 만든 그 녹유 가류용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체외도 만들어지고 시유도기로도 만들어지고요. 체외도는 그냥 도기 위에다 색깔 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유도기는 유약을 해서 다시 번조하는 재번조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녹유 가루한 연유도기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도용도 종류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만들어내는 도용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주로 중원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안, 낙양을 비롯한 중원 지역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그 무사용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천성이라든지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금 다른 형식들의 도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섬서성에서 출토가 된 도용들인데 여기 보면 말 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말 탄 사람들 보면 이 도용 보시면 자 여기 몸 부분하고 요 가운데 선이 있죠. 그다음에 말 부분하고 두 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사람을 태울 말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다 사람을 얹을 생각을 해서 말에다가 다리를 같이 양쪽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얘는 따로 만들어서 얹은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용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 틀을 갖다 활용해서 최대한 그 복잡하지 않게 좀 단순하게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한 시기가 이 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원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한대에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조금 전에 보신 건 다 남자들인데 지금 보시는 두 개는 다 여자입니다. 이 여자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여자용들은 주로 시녀 형태로 나오고요. 손도 보이지 않고 다리는 무릎 꿇은 형태로 나와서 손도 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남녀의 그 차별이 확실해졌고요.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왕실의 여성들 이외의 여성들은 이렇게 여성의 신분 보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사물로서 취급된 것들도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남전요비 사상 이미 한때쯤 되면 엄청나게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지 천시하는 이렇게 물건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여자용들의 경우에는 얼굴들이 뭐 이렇게 아주 잘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뭐 개성을 보인다기보다는 복식 경우에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와서 일단 여자인 걸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마를 입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길게 다 가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황실의 그 여자 시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녀용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무희에 가까운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시녀들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황실이라든지 이게 신분이 높은 귀족들의 무덤에서 나오는 신효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색 흔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얼굴들이 이제 전형적인 한대 도용의 얼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대 도용은 얼굴은 상당히 잘 만드는 데 비해서 신체 비계나 뭐 신체 표현은 상당히 추상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특히 여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상반신은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하반신은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인체 비계 전혀 맞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꿇어앉은 여자
여자용들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반신 표현이 아주 간략화되는 것은 뭐 한대 도용에서는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진대 그 도용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별로 시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한대 도용들, 특히 지금 보이는 전환대 도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인체 비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고 단순화되는 양식들을 보여주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처음에 진시황릉의 병마용이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중국계 맞는 것인가, 시기가 과연 그 어느 시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이야 뭐 명문도 많이 확인이 됐고 이러기 때문에 진대 거로 보는 데에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대의 도용들은 그 후한대 이후까지 계속 좀 많이 만들어지는 데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 색채가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천성의 성도 지역에 성도에 있었던 사천성 성도시의 천이산 애묘라고 하는 무덤에서 이제 나왔는데, 애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유승묘 같은 데서 보면 알겠지만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고, 바위산이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 여기다 구멍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절벽인데 이 절벽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파고 이렇게 만드는 게 원래 사천선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애묘들에서 출토가 된 도용인데요. 이제 같은 고분에서 이제 같은 애묘에서 이제 같은 지역의 애묘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사천선 성도의 애묘들은 보통 2세기에서 3세기, 그 서기 2세기에서 3세기나 후한 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고분들에서 나온 거는 지금 보면은 소고 같은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는 북을 차고서는 이렇게 활짝 웃는 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북이긴 하지만 얘는 좀 다르죠. 다르게 생긴 북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북을 치는 사람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춤들 다 무사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무사라고 하는 거는 전쟁에 나오는 군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당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제사장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천성 지역은 워낙 독특한 미감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마 민간 그 신앙들하고 관련된 그 도용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별로 많이 보여주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체 군집으로 된 도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산동성 제남시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이거는 제남시 무영산 1호 묘라고 하는 데서 출토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잡기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잡기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왜 그 차력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 줄로 흰색 옷 입은 사람,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있고요. 여기 서커스 노는 사람들이 있고요. 편종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축제나 의례 같은 거를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놀이, 거꾸로 서서 뭐 이렇게 고개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잡기용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아마 진시황 병마용에서 아까 차력사라고 하는 거 보셨는데, 이 차력사 같은 것들이 요런 잡기용들에서 변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요렇게 잡기용들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도용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이건 체외도기로 만든 도용인데요. 이게 도용으로 입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한대 고분에는요,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상석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무덤 내부의 벽들을 갖다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도 보면은 이런 잡기 장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한대 고분에 나오는 각종 조형성들은 이게 이제 미술이나 아니면 문화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요.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도용으로 표현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사실적인 것부터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희화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해서요.
한대 미술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많이 그 논의가 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이 한대의 도용이라든지 벽화, 화상석에 보이는 이런 생활 모습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대 고구려 고분벽화하고도 연결시켜서 그 연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대에는 이 도용들을 사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사람을 봤는데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동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집 모양은 이제 다음 3차 시에서 한두 점 볼 예정이지만요. 동물 모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녹유, 이쪽은 가류죠. 가류고, 그 다음에 갈색 유약을 입힌 그 유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녹유라고 해서 초록색 유약을 입었는데 이건 다 가루나 녹유라고 하는 유약을 입힌 도기들인데요. 이 유약을 입힌 도기들은 조금 시기가 늦은 때, 후한대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 역시 산동성에서 출토가 된 녹유로 만든 개죠. 이쪽도 개입니다. 이쪽은 출토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인데 좀 이 오른쪽 거는 훨씬 더 사실적이죠. 그래서 이 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박물관에 가보시면 섬서역사 박물관이라든지 뭐 함양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뭐 그 산동성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이 한대 도용들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명기라고 불러서요. 그 여러 가지 그 집 모양 명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도구라든지 뭐 우물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만들어서 무덤에 부장을 해주는데요. 그런 그 도용의 제작과 부장 풍습이 사실 제일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한대입니다. 이 한대부터 시작된 이 그 도용의 제작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춘추전국 시대에는 도용을 만들어서 넣는 풍습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당대에 지나서 한 송대, 원대 정도까지 명기, 도용, 명기라고 하는 건 무덤에 넣는 기물들이 되는데, 명기로 넣는 도용들이 한대 이후부터 한 송, 원대 정도까지 계속 그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도자기 제작 기술이 계속 바뀌면서 이 도용을 만들어서 도용의 조형성이라든지 도용을 만드는 제작 기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질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양상들을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체외도기라든지 지금 녹유 가류 이런 것들은 한때 제일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요. 이 녹유 가류로 된 도용들은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당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죠. 근데 이제 체외도기는 한대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남북조 시대 때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체외도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제 유약이 있는 거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고요.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원시 청자 계통 같은 거로 된 회유도라든지 뭐 원시청자 계통의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명기를 제작을 할 때 많은 그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 도용을 넣는 풍습은 여하튼 중국 전역에서 지역적 색채가 좀 다양하게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무덤이나 한대에 도용이 안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용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목용이 나온다든지 청동용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거는 역시 지역적 차이를 좀 보죠.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도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요 뒤부터 보이는 것들은 다 호남성 장사에 유명한 마왕태 유적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마왕태 같은 경우에는 도용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그 목용이 나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호남성 장사 마왕태 함묘.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2차시 제일 끝까지 나오는 모든 슬라이드는 다 이 마왕태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이 마왕태라고 하는 커다란 그 구덩이가 있는데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그 당시에 전쟁을 위한 방공호를 만들려고 이제 땅을 파고 있었는데요. 병원인지 뭐 수송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하여튼 그런 걸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 땅속에서 이상한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유적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규모의 목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관묘가 출토가 되면서 어
이게 원래는 이제 마왕의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당말 오대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왕의 무덤이 아니라 그 한나라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기원전 2세기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호남성장사 마왕태 한묘는 제일 먼저 발굴된 게 1호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호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1호묘예요. 여기 1호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호묘, 여기가 3호묘인데요. 1호묘하고 2호묘하고 두 개가 먼저 1972년에 발굴됐고요. 그 이듬해 3호묘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을 주관했던 박물관이 호남성 박물관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데에 있어요. 이 1호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미라가, 여성의 미라가 하나 나왔는데, 이 여성은, 50대 초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 장사의 승상 대후라고 하는 직위를 가졌던 이창이라는 사람의 부인이었는데요. 사람의 이름은 신추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신추라고 하는 거죠. 묘지명이나 여기서 나온 뭐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신추는 기원전 168년에 죽어서 묻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호묘는 이 1호묘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왔고요. 미라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2호묘의 경우에는 이제 같이 발굴을 했는데 2호묘의 경우에는 이창의 무덤,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죠. 신추의 남편인 이창, 장사승상 대후 이창이라는 사람의 무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은 신추보다 훨씬 일찍 죽어서 기원전 186년에 죽었다고 해요. 이창묘에서는 그렇게 유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이듬해에 발굴한 3호묘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목간, 죽간, 그 다음에 이제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3호묘는 누구의 무덤이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묘지명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묘지명에 의하면 기원전 168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창의 아들이었던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삼호묘 같은 경우에는 이창의 아들이 기록에 나온 사람은 2명인가 있는데 죽은 연대가 기원전 168년에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창의 뒤를 이어서 여기 장사승상 대우의 직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165년에 죽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기록에 165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이희라는 사람이 아마 삼호묘의 그 주인공일 거라고 지금 현재는 추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이희가 아마 그 이대대후가 되는데, 예, 신추와 이창의 아들이면서 이대대후를 지냈는데, 이 신추보다 아마 좀 더 일찍 이희가 죽었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나오는 165년은 뭔가 기록이 오류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중국의 사서하고요. 이렇게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실제 그 사람이 죽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에서 종종 오류가 있는 경우를 이 마왕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료 같은 경우에 특히 오래된 사료일수록 이렇게 사료를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록에 나오는 게 정말 다 맞는가, 어느 정도 맞는가, 실제 유물하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 희묘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추묘 같은 데에서 전부 뭐가 나왔냐면 무덤에다 어떤 유물을 넣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물 목록 같은 것들이 다 나왔는데 그 유물 목록들하고 현존하는 유물들을 맞춰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 이제 한대 무덤에 또는 이게 한대 물건들의 이름이라든지 용도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유적에서 나온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이희묘에서는 한 몇만 자 이상의 글자들이 죽간과 목간의 형태로 나와서요. 지금 이제 거의 최근에 이제 목간과 죽간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기초적인 자료 보고서들이 이제 발간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연구가 이희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서 기록들 중에서 연구가 제일 많이 된 거는 의학 관련 문서들이에요. 의료학하고 관련돼서 한의학에서 뭐 황제 내경이라든지 뭐 이런 뭐지
글로만 전해지던 또는 이름만 전해지던 그 기록들, 그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희묘에서 축간으로 발견된 게 되게 많아서요. 그 한의학 관련 문서나 한의학 연구를 할 때 이희묘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아까 1호하고 3호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1호하고 3호가 그 먼저 어느 게 먼저인지 아느냐? 어머니의 무덤이 1호고요. 아들의 무덤이 3호인데요. 여기 지금 그 보시면 여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팠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파고 땅을 파고 그다음에 여기 목곽을 집어넣고 곽이에요. 곽을 집어넣고 이 곽 안에 다시 관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수혈갱과 연도 자국들이 이제 다 확인이 됐는데요. 이 수혈갱과 연도 자국을 보면은 지금 1호를 먼저 만들었고, 이 3호를 먼저 이렇게 수혈갱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시 파가지고 1호갱을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만들었어요. 3호갱이 나중에 1호갱이 나중에 만들고 이게 먼저 나와서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무덤을 더 늦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무덤들은 다 땅을 파고 난 다음에요. 여기 이제 목곽을 보시면 이 목곽 전부 다 칠을 했어요. 오칠 했고요. 그 다음에 오칠하고 이 주변에 뭐를 넣냐 하면 그 백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뭐 하냐면 도자기 만드는 백토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백토로 여기를 전부 다 꽉 채우고요. 이 주변은 또 뭘로 채우냐면 목탄으로 채웠어요. 관 주변은 목탄으로 채우고 목탄과 그 백토를 가지고 채웠는데 이 목탄과 백토로 주변을 갖다 이렇게 꽉꽉 다져서 넣은 경우에 안에 있는 유물들이 거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몇천 점의 그 칠기들이 발굴이 됐고요. 비단도 한 대의 비단이 처음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칠기와 비단 뭐 이런 유기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무덤과 무덤 사이의 공간에 우인이라고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우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두 명을 양쪽에 해서 그 묻어서 무덤 양쪽을 지키는 형태로 이게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우로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우인이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인이 두 개를 넣었는데 이 우인은 일종의 진묘용으로 넣었다고 무덤을 지키는 용도를 가진 진묘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진묘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아주 기괴한 추상화된 얼굴의 형태를 가진 것이죠. 이 진묘용은 이 3호에 나오는 그 기록에도 역시 나오고 있어서요. 이 3호를 만들었을 때 이제 같이 묻은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마왕태 1호묘의 그 미라가 나온 그 곽이죠. 왜 곽을 보시고 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 이렇게 곽이 있으면 사람들 여기 주변에 있었던 거 봤죠? 그게 요거의 이 윗부분을 발굴할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곽 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중의 관이 나왔습니다. 1호묘. 이 4중의 관은 이게 제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요 관 안에서 미라가 이제 나왔고요. 이 관 위에 비단이 잔뜩 덮여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나중에 보실 비의라고 부르는 그 T자형 백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 관 위에서 나왔고 관 안에 해서 4중관을 이제 써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예고요. 모두 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오칠을 했습니다. 오칠을 하고 그 다음에 칠한 위에 다시 그 여러 가지 그 칠 기법으로 오칠 기법으로 이렇게 그 채색을 넣어서 그 관을 장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관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종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용 비슷한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산해경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한대의 그 신화적 요소들, 한대의 신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신화적 요소들의 여러 가지 동물들, 특히 공작처럼 보이는 새들을 비롯해서 서방 쪽에서 전해진 여러 가지 신수라고 하는 동물들, 신기한 동물들,
성스러운 동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그 관들을 갖다 장식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역시 이런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초나라 문화에 그 전국시대 초나라에서 굉장히 이상한 칠관이나 뭐 이런 게 직물묘 같은 데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초나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 요 테두리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칠 위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안료를 갖다 써가지고 칠을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거 다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퇴칠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료하고 뭐라지, 뭐 아니, 가루, 재,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좀 두껍게 발라서 그 위에다가 칠을 해서 그 장식을 하는 기법인데, 이 퇴칠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나라 때부터 이제 이 퇴칠 기법은 나중에 보면 뭐 송대, 원대 뭐 이런 때도 나오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른 시기에 퇴칠 기법을 사용한 예들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 칠을 한 거는 금을 칠한 거예요. 금가루 묻혀가지고 그 칠을 한 거라서 이 금묘 기법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칠기 제작 기술이 관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를 갖다 다 장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아까 봤던 목곽의 내부 모습인데요. 목곽은 크게 가운데 방,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의 방, 그 다음에 그 양쪽 옆에 방,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 해서 방이 4개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가운데 방에 지금 보다시피 이게 아까 T자형 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었고요. 이 안에 이제 미라가 들어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의 모든 데에서는 전부 여기 꾸러미에서 나오는 것은 옷과 비단과 책들이 나오는 거고요. 요것들은 도용, 여기도 도용들이 목용들이 보이고 있고요. 주로 목용이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칠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동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칠기하고 도자기가 중심이 돼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유물은 여기서 나온 아까 그 T자형 백화라고 하는 그 관 위에 놓여 있었던 건데요. 이 T자형 백화는 죽은 자의 그 영혼을 그 하늘로 이끌고 가는 그런 그 명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명정이라고 부르는 그 깃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자형 백화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삼호묘에서도, 아들묘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T자형 백화는 크게 천상계와 그 다음에 인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인간계와 지하계를 연결하는 것은 2마리의 용인데, 이 2마리의 용이 벽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왜 이렇게 생긴 옥기 봤죠? 벽이라고 하는 이 옥벽을 중심으로 2마리의 용이 서로 관통을 해서 한 마리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그 지하계와 지상계 연결하는데 벽이 있고요. 용이 그거를 갖다 이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초나라 때 그 회화 이렇게 보여주면서 용이라고 하는 거랑 물고기랑 학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여기 새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용들은 다 죽은 자를 그 저승으로 이끌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요 부분에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그 무덤의 주인공인 신추 할머니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아쉽죠. 신추 여사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요, 그 동그란 달 보이시죠? 이 동그란 달에 꼬불꼬불한 나무가 있고, 역시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부상수라고 하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그 해가 달린 동쪽의 해 끝에 있다고 하는 부상수라고 하는 해가 달린 나무고요. 이 해가 달린 나무에는 10개의 새가 앉아서 사는데, 이 새가 각각 그 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10개의 해가 있었을 때의 얘기고요. 달은 이제 그 두꺼비가 표현이 된 달이 이제 왼쪽에 있어서 해와 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이 해를 이제 나중에 쏘러가는 후예라고 부르는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상의 세계, 해와 달 그리는, 그다음에 죽은 자의 세계, 그다음에 내려가면 여기 보면은 정을 놔두고요. 청동기를 배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지하 세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는 지하 세계라고 봐서요.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세계를
양상들을 그 보여주는 세계관의 한대의 아주 독특한 그 백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의 그림에서 나온 것도 아들의 무덤에서 나온 백화도 같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런 식의 백화가 이 호남성 지역에서 드물게 만들어졌었다는 걸 알죠. 이렇게 본격적인 그림들이 죽은 자를 위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는 이 마왕태 무덤에서 처음 확인이 됐고요. 채색은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사용이 돼 있고 도상도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운동을 하는 장면, 운동하는 장면을 쓴 글씨들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사모묘에서 아들묘에서 출토가 됐고요. 양생도라고 해서요. 그 중국에서 그 기를 수련하는 그 법을 적어 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업묘에서는 각종 지도들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집들 보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성읍도라고 해서 성벽 그리고 집 배치해 놓고 나 산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삼업묘에서 이런 지도를 비롯한 이런 글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호분에서 2호분, 3호분 모두 다 목칠기가 지금 보는 것처럼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한대칠기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진대 이후에는 목칠기를 대체적으로 관영공방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칠기 만들던 관영공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도가 있었던 함양 지역, 선서성 함양 지역, 그 다음에 하남성의 이제 허창 지역, 사천성의 성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호남성 인근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것이 이제 그 출토 상태고요. 그렇게 대부분 그 목칠기가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그 1호묘에서 출토가 된 칠기들인데요. 지금 반에다가 뭐 그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릇 놓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뚜껑 있는 잔들 이런 것들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배라고 하는 이 그릇이 이제 이배라고 부르는데 이 귀가 두 개 달려가지고 이배라고 불러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귀가 두 개의 타원형의 기형을 한 한 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배라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배 한 7, 8개를 하나의 합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통째로 나오는 얘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 이배들은 대부분 안에 이렇게 명문이 쓰여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양들은 한 대의 아주 전형적인 칠기 문양들이고 사천성 지역에서 나오는 칠기들의 양식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유물 중에서 렴이라고 부르는 기형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렴은 뭐냐면 화장품을 넣는 원통형 합이에요. 렴. 이라고 불러서요. 여기 이 렴은 안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조그만 그릇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구자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개였는데 이거 7자렴이거든요. 7개가 들어서 7자렴이라고 부르는 건데 9자렴, 7자렴 이렇게 작은 이 박스들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화장품들이 들었고요. 요렇게 생긴 그릇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빗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빗이 들었고 요거 2단으로 생겨서 요 아래 칸에는 뭐가 들었냐면 거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위에 구자렴은 그 1호분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3호분의 아들을 위한 화장품 세트인데 요것이 이제 1호분과 3호분에 다 나와서 아주 독특한 양상들을 보여줘요. 얼굴에 화장하는 화장품 말하는 거에서 빗하고 가위하고 뭐 가발 같은 것도 들었고 거울 들었고 뭐 이런 세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사천성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서 목용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거 1호묘인데 1호묘에서 목용이 뭐 대량으로 이제 출토가 됐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무를 조각한 다음에 채색을 했고 가끔 드물게 이렇게 옷을 입힌 얘들이 나옵니다. 호남성 박물관에 가시면 이 도용들이나 칠기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좀 드문 것 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녀용이라든지 악기를 연주하는 용, 시녀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용 이런 게 있는데요. 아주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마왕태 무덤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비단으로 만든 옷들이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비단 신발도 나오고 지금 보시는 건 1호묘의 어머니 옷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이 비단의 제작은 역시 관영공방에서 많이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관영공방은 산동성 임치라든지 하남성이라든지 이런데 복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옷을 만드는 그 관용 공방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이 사천성이나 촉지역, 그다음에 이 호남성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비단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현지 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 비단으로 옷만 만든 게 아니라 뭐 그림의 바탕도 비단, 아까 그 백화들 다 비단 바탕 위에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수한 예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관과 죽관, 그 다음 비단 위에 쓴 글씨, 그림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나와서 한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마왕태 1호분부터 3호분까지입니다. 마왕태 유적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가 굉장히 일찍 나온 편이긴 하지만 유물들이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가 3년 전인가 해서 호남성박물관을 재개관하면서 전면 그 다시 재보고한 보고서들이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성 박물관에 이제 유물들을 정말 너무너무 전시를 잘 해놨습니다. 혹시 코로나가 풀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호남성 박물관에 꼭 한번 가서 이 마왕태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2차 시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